여기는 조선 중기 실천성리학의 대가이자 남명학파를 창시하였던 남명조식 선생의 묘소입니다. 이 묘소는 선생이 생전에 스스로 자리를 잡아두었던 곳입니다. 이 묘소는 좌우에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왼쪽은 시제 때에 제물을 준비하는 장소이고, 오른쪽은 산신제를 지내는 장소입니다. 이 비석은 남명선생의 가장 절친한 벗이었던 대곡 성운선생이 지은 남명선생의 묘가를 비석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비석은 징사, 정,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문정공 남명조선생지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문에서 대곡선생은 남명선생의 생애를 아주 자세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필 굳이여 금지인일이요 직 백세이 살아도 지자는 지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하필이면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알아주기를 구하겠는가, 곧바로 100세를 기다린 뒤에라도 알아줄 사람은 알아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남명선생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 진면목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명선생의 생애를 짧은 시로 정리하였습니다. 천여지덕, 기인차직, 염지저신, 자용적족, 불시우인, 택미보급, 시야명야, 도민무록이라. 하늘이 그에게 덕을 내렸으니 어질고도 고답도다. 거두어 몸에 지녔으니 스스로 쓰기에는 좋겠으나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해 은택이 펼쳐지지 못했다. 시운인가 명운인가 백성들 복 없음을 안타까워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남명선생이 하늘로부터 덕을 부여받아 자기 몸에 일신에 지녀서 쓰기에는 좋겠지만 그 능력을 백성들에게 베풀지 못했으니 그것이 안타깝다. 그 안타까움이 시운이 그랬으인가 운명이 그랬으인가 백성들 복 없음을 나는 안타까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의 묘소 아래에 있는 이 무덤은 선생이 50세에 맞이한 부실 은진 송씨의 무덤입니다. 나중에 큰아들의 벼슬이 통훈대부에 이르러 여자의 삼품 품계인 숙부인에 봉해졌습니다. 이제 남명의 삶을 그의 유적을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남명선생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1501년 6월 26일 아침 8시경에 이곳에서 태어나셨는데, 이곳이 바로 외가집입니다. 그 전에 어떤 술사가 이 마을을 지나면서 dak디해에 이 집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난다면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태어나던 당일날에는 마을 앞에 있는 저 우물에서부터 산실까지 무지개가 뻗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남명선생이 4살 때에 아버지께서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임금님이 직접 주관하는 정시에서는 장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서울의 장위동으로 이사하여 살게 됩니다. 그 무렵에 남명선생은
동고 이중경 형제, 대곡 성운 형제 등과 벗으로 사귀면서 그 우정이 평생 변하지 않았습니다. 17살 되던 해에는 아버지께서 함경도의 단천 군수로 제수되었습니다. 아버지 임지를 따라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첫사랑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살 무렵부터 과거에 응시하기 시작해서 생원, 진사의 초시 및 동당시에 계속해서 1등과 2등으로 급제하였습니다만 문과에는 평생 3번 응시했으나 결국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인 22살 때에 김해의 토호 집안인 남평조씨 집안에 장가를 들게 됩니다. 과거 공부에 열중하던 27살에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3년상을 마친 후에 자굴산에서 공부에 매진하였지만 집안이 너무나 가난하여 어머니를 동양하기 위해서 부유한 처가가 있는 김해로 입사해서 산해정을 짓고서 학문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산해정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높은 산에 올라서 큰 바다를 내려다본다는 뜻입니다. 뒤에는 신어산이 있고 앞에는 지금은 매립되어 있지만 바다가 저 앞쪽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슴속에 큰 뜻을 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김해로 올 때 친구인 대곡 성운이 지어준 이별의 시에 큰 기러기 날개 떨쳐 남쪽 향해 날아가니 바로 가을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는 때로구나. 마당 가득한 곡식 달과 오리 쪼는데 푸른 구름 하늘가에서 스스로 배고픔을 잊는구나 라고 하였고, 또 그 무렵에 서울의 집을 자행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아 난명은 그 당시 이미 배설의 길을 완전히 끊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산해정의 낙성식을 맞이하여 벗들이 전국에서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사람들은 하늘의 덕성이 다 모였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난명은 이곳에서 낙동강 연안을 중심으로 조선 개국과 더불어 낙향한 사련파의 한 전통과 만나서 그 학풍을 계승하였습니다. 그 중심 인물들이 삼족당 김대유, 송계 신계성, 황강 이희안 등과 같은 인물들이었는데, 그들과 종료하면서 문물을 함께 중시하는 실천성리학을 확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남명학의 핵심인 경의사상을 정립하는 토대가 되었으며 이로써 거의 출처 의리정신이 확립된 곳이기도 합니다. 벼슬길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학문에만 전념할 마음을 굳힌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38세 때부터 그에게는 계속하여 평생 13차례에 걸쳐 조정에서 벼슬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벼슬에 나가지 않았고, 이렇게 그는 조선시대 처사의 전형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한편 45세부터 55세에 이르기까지 그 10년은 남명에게서 삶의 큰 실현기이자 대전환의 격동기이기도 하였습니다. 44세에는 늦게 얻은 아들이 9살의 나이로 여절하게 되고, 45세에는 을사사화로 이림, 성우, 곽순 등 절치한 벗을 잃게 되었으며, 그 해 겨울에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3년상을 치르면서 남명은 세상에 대한 분노를 안으로 녹여 자아에 대한 각성으로 황골탈퇴하듯 새로운 삶의 길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섯 개를 포기한 남명의 삶을 지탱한 것은 부인의 내조 덕분이었습니다. 남명의 부인은 아들과 딸을 각각 하나씩 두었지만 아들은 일찍 요절하였고 딸은 나중에 김행에게 출가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딸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둘을 두었는데 남명이 두 외손녀를 각각 동강 김용과 망우당 곽죄우에게 시집 보내게 됩니다. 지금 정경 부인의 무덤은 격에 어울리지 않게 초라한 모습으로 산해정의 앞산에 딸의 무덤과 나란히 있습니다. 고향의 선산에서 어머니의 삼년상을 마친 남명 선생은 이제 더 이상 처가에서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외가가 있는 이곳 토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래 이 집은 판현에 있었는데 아마도 남명 선생의 부친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이곳으로 이사를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곳 토동은 인천 이시의 집성촌이었고 남명 선생의 외가는 그 중에서 종가댁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선생의 아우인 환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48세에 토동으로 돌아와 살림집인 개부당을 저 건너편에 짓고 또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서 강학의 장소로 여기에 내령정을 짓게 됩니다. 개부당은 말 그대로 닭이 알을 품는다는 뜻이므로 내면적 성찰을 통한 학문의 완성을 지향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내령정은 장자에 나오는 말로서 희동처럼 가만히 있다가 용처럼 드러나고 연모처럼 고요하다가 우레처럼 소리친다는 뜻인데 여기서 내와 용을 취하여 지은 이름으로 안으로 완성된 학문을 밖으로 표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은 남명사상의 핵심인 경과 의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지어졌으며 이를 그림으로 크게 그려서 방 안의 벽에 걸어두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이 내령정은 신명사도와 같은 모양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남명학의 핵심은 55세대의 상소문인 을묘 사직소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성 현감을 제소하자 이를 사직하면서 올린 상소문은 그야말로 우리 역사에서 전무후무할 정도로 격렬하면서도 충정을 가득 담았으며 무엇보다도 목숨을 건 외침이었습니다.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문정왕후를 깊은 궁중 속의 한 가부로 명종임금을 나이 어린 외로운 왕이 계승자로 호칭하여 조야의 일대 풍파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상소는 당시 사화의 여파 속에서 선비들의 사기가 크게 꺾여 있는 상태에서 다시금 선비들의 언로를 여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무렵 남명은 지리산을 11차례 이상 오르는 등 만년에 거처할 곳을 찾기도 하면서 이곳저곳에 거주하고 있던 벗들을 방문하는 여행도 많이 하였습니다. 남명의 지리산 여행기인 유두려록은 산수유람록의 전형을 보여주는 명문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명이 토동으로 돌아왔을 때 김해의 부인은 함께 오지 않고 김해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남편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명은 나이 50에 후실을 맡게 되었고 이 후실로부터 3남 1녀를 얻어 집안의 대를 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후실 부인은 은진송씨인데 자식을 엄격하게 교육시켜
올바른 길로 이끌었고 그 자식들이 나중에 벼슬에 나가 대부에 이르게 되어 숙부인이라는 호칭으로 봉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곳 토동으로 돌아온 뒤부터 남명의 교육관계는 서부 경남으로 크게 확대되어 오랜 제지사족으로서 관악파의 전통에 있던 살림들로 넓어졌고, 이리하여 낙동강 연안의 살림파와 서부 경남의 관악파를 통합하는 남명 학파를 형성하여 경상우도를 하나의 큰 학파로 아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환갑을 맞이한 남명 선생은 두 가지 이유로 그 철을 지리산 자락으로 옮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리산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남명 선생이 만년에 살 곳으로 이미 마음에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며, 둘째는 적자가 없었던 남명이 집안의 계승권을 아우에게 넘겼기 때문에 더 이상 고향에 거주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리산 자락의 덕산으로 들어온 남명은 살림집으로 내룡사를 짓고서 벽에 내룡의 모습을 크게 그림으로 그려 두었으며, 덕천강 강가에는 강학의 장소로 산천제를 지었습니다. 산천제는 주역의 대축교에서 그 이름을 따온 것으로 하늘이 산 속에 있음을 뜻합니다. 남명은 평생 벼슬에 나가지 않아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이 적었습니다. 이에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교육을 통해 제자를 길러 다음 세대에 그들이 나라를 위해 크게 쓰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경의학을 완성하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 뒷날 국가의 동량으로 키워냈으니 덕계옥은, 수당 최영경, 내암 정인홍, 동강 김우홍, 한강 정구, 약포 정탁, 대소원 조정도, 송암 김면, 망우당 곽재호 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들 중에는 벼슬에 나가 조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인민나라를 당해서는 한 스승에게서 배운 50명이 넘는 제자들이 의병장으로 걸게 하여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섰으니 인류 역사에서 이와 같은 사례는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남명학의 핵심인 경과의는 오늘날 말로 맑은 마음과 옳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지성인, 바로 그것이 남명이 가진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남명의 이러한 사상은 평소에 그가 허리에 차고 생활하면서 늘 스스로를 경계하는 도구로 삼았던 성성자와 경의금이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명이 을묘사직서에서 깊은 궁궐 속의 한 가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명종이 이제 다시 남명을 상서원 판관에 제수하게 됩니다. 이에 남명은 한 번쯤은 임금을 직접 만나 자신의 뜻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한양으로 가서 임금을 만났습니다. 남명은 열흘간 서울에 머무면서 임금도 만나서 자기의 뜻을 개진하고 전국의 수많은 선비들과도 회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불과 열흘 만에 다시 산천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명종이 승하하고 선조가 17살의 나이로 즉위하여 다음 해에 국가의 원로들에게 국정을 위한 자문을 구했는데 남명도 이에 응하여 무진봉사라는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남명은 이 상소에서 서리 망국론을 설파했는데, 당시의 나라 실정은 관청의 실무를 맡고 있는 아전, 즉 서리들이 권력을 전횡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결국은 그들의 횡포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남명의 이러한 견해는 그대로 적중하여 조선은 결국 아전들의 횡포로 인해서 망국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남명 선생과 정경 부인 그리고 숙부인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집안의 사당 여제실입니다. 여기서는 세 분의 기일과 설날 및 추석 그리고 동짓날 등 1년에 6번 불천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명기념관입니다. 2001년 남명선생 탄신 50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이 추진되었고 2004년도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기념관을 여기에 세운 이유는 이곳이 바로 남명선생이 거처하던 살림집인 뇌룡사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전시실에는 남명과 관련한 여러 종류의 전시품이 있으며 때에는 신도비를 비롯하여 중국의 학자들이 옥돌로 제작하여 기증한 남명선생의 석상 그리고 을묘 사직소와 무진봉사 등 남명의 대표적인 상소문 2편을 비석으로 만들어 세워두었습니다. 남명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선조가 제문을 내리고 제관을 보내어 영전에 제사를 지내드리게 되는데 그 내렸던 제문을 번역하고 원문까지 수록하여 여기에 비석으로 세워두었습니다. 이 제문에서 선조는 자신을 소자라고 표현하여 남명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남명은 선조와 광해군 그리고 정조 등 세 임금이 사제문을 내린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명선생이 거주하였던 김해, 삼가, 덕산에는 모두 남명선생을 모시고 있는 서원들이 있는데 모두가 사액서원입니다. 현재 김해의 신산서원은 산해전 건물을 확장하여 1999년에 중건하였으며 사당에는 남명선생과 가장 절친한 벗인 송계 신계성의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삼가의 영암서원은 처음 회산서원으로 건립하였다가 이전하여 향천서원으로 이름을 고쳤다가 다시 영암서원으로 사액을 받았으나 그 자리가 합천댐으로 수몰되었고 2007년에 지금의 위치에 복원하였습니다. 덕산의 덕천서원은 덕산서원으로 건립하였으나 덕천서원으로 사액을 받았으며 지금의 건물은 1920년에 복원한 것입니다. 사당에는 남명선생과 함께 이 서원 창건 당시 가장 공이 많았던 제자인 수당 최영경을 함께 배양하고 있습니다. 남명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교육자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경의사상을 학문의 바탕으로 확립하고 충체의 절개를 지켜 선비정신의 정형이 되었고 눈물을 흘리며 백성의 삶을 걱정하였고 목숨을 걸고 지금하는 상소를 올려 사림의 언로를 열었으며 무엇보다도 국난을 당하여 50명 이상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의병장으로 걸기하여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서서니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라 하겠습니다.